남편의 목숨을 살릴 마지막 희망. 수술비 2억 원을 저는 며느리 손에 맡겼습니다. 펀드 매니저인 아들이 보증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돈은 며느리의 사업 자금과 아들의 외제차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2년 만에 찾아와 무릎 꿇은 그들에게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자, 올해 68이에요. 제 인생을 한마디로 줄이면 아마 재봉틀과 아들 이 두 단어로 충분할 거예요. 동대문 시장 안 귀퉁이. 제 작은 양장점은 거의 쉰에 가까이 제 세상의 전부였죠. 새벽 4시 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장. 골목에 불을 밝히는 건 언제나 저와 몇몇 부지런한 상인들이었어요. 덜커덩, 덜커덩. 제 오랜 친구인 낡은 재봉틀이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평생의 습관이었어요. 기름 냄새, 원단 먼지 냄새가 뒤섞인 이 작은 공간의 공기가 저는 참 좋았어요. 성실하게 살아온 세월의 냄새 같았거든요. 제 남편 최민식 씨는 저보다 2살 많아요. 평생을 몫으로 살다가 몇 해 전 은퇴하고 지금은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죠. 우리 부부 참 지독하게 살았어요. 흔한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좋은 옷 한 벌 마음 편히 사입지 못했죠.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은 모두 우리 외아들 현우에게 들어갔어요.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남들 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저희 부부에겐 이렇다 할 연금도 자산도 없어요. 그저 은행 통장 하나, 그게 우리 노후의 희망이고 목숨줄이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우리에겐 현우가 있었으니까요. 우리 현우, 똑똑하고 잘생긴 내 아들.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죠. 명문대를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강남의 큰 금융회사에 들어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펀드 매니저, 그게 뭔지는 잘 몰라도 아무튼 아주 대단한 일이라는 건 알았죠.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보낸 저와 남편에겐 너무나 과분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더군요. 며느라기 강지연. 강남에서도 알아주는 부잣집 딸이라는데 어찌나 싹싹하고 상냥한지 제 손을 꼭 잡고 어머님하고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현우 정말 복도 많지. 저런 보석 같은 아가씨를 어디서 만났을까. 저는 진심으로 기뻤고 두 아이의 앞날을 축복했어요. 손녀 민서가 태어났을 땐 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건지 행복이 익숙해지니 어느새 불안이 고개를 들더군요. 결혼하고 강남에 신혼집을 차린 후부터 현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변했다기보다는 며느라기에게 물들어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돈과 지위가 전부인 세상에서 살아온 아이였어요. 처음 현우를 만났을 땐 우리 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동대문의 낡은 아파트와 작은 양장점이 전부라는 걸 알게 된 후부터 그 아이의 태도는 아주 미묘하게, 하지만 분명히 달라졌어요.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목소리는 항상 피곤해 절어 있었죠.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와도 예전처럼 살갑게 굴지 않았어요. 노골적으로 불평을 하진 않았지만 그 아이의 눈빛과 말투 하나하나에 묻어나는 실망감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친구 누구네 부모님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신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해외로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렸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놓을 때마다 제 심장은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향한, 그리고 현우를 향한 무언의 압박이었죠. 현우는 아내와 우리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의 세상에 맞춰주려 애쓰다 보니 자신의 뿌리인 우리를 조금씩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거겠죠. 집에 와도 편히 쉬지 못하고 낡은 벽지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갔어요. 저는 그저 모른 척했어요. 서울살이가 얼마나 팍팍한데 내 아들이 기죽으면 안 되지. 아내에게 처가에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할까. 그렇게
제 자신을 위로하며 아들의 변화를 애써 외면했어요. 지난 주말 정말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민서까지 데리고 집에 왔어요. 창밖으로 익숙하지 않은 검은색 외제차가 들어서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니나 다를까 현우가 새로 뽑은 차라고 하더군요. 지연이는 으스대며 차 자랑을 늘어놓았고 현우는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어요. 지연이는 소파에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 가방을 아무렇게나 툭 던져놓고는 마치 처음 와본 사람처럼 집안을 휙 둘러보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묻더군요. 어머님, 이 동네는 재개발 안 한대요? 참 신기하네요. 서울 한복판에 아직도 이런 곳이 남아있다니. 그 말에 담긴 가시를 모를 만큼 제가 어리숙하진 않았어요. 현우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제게 스마트폰을 내밀었어요. 엄마, 이제 은행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이걸로 다 할 수 있어. 내가 앱 깔아줄게.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복잡하고 어지러운 그림들 뿐이었어요. 됐다. 나는 그냥 은행 가는 게 편하다. 제가 손사래를 치자 지연이는 옆에서 픽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은 아직도 그런 걸 쓰세요? 요즘 세상에 뒤떨어지면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그 말이 꼭 저를 가르치려 드는 것 같아 속이 상했지만 아들 얼굴을 봐서 꼭 참았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우리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강을 본 것 같았어요. 건너려야 건널 수 없는 세대와 가치관이라는 이름의 강이었죠. 저녁을 먹고 과일을 내오자 지연이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저와 남편을 똑바로 보면서 묻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노후 준비는 잘 되어 가시죠? 그 노골적인 질문에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헛기침을 했고 현우는 지연아, 그만해라며 아내를 말렸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제발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준비 다 해놨지. 우린 그저 우리 현우가 저렇게 번듯하게 잘 사는 게 최고의 노후 준비다. 그렇게 말하며 아들을 쳐다봤지만 현우는 제 눈을 피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서늘한 것이 싹트는 걸 느꼈어요. 그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막연하지만 떨칠 수 없는 불안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재봉틀 앞에 앉아 밤새 옷을 만들었어요. 덜커덩거리는 소리에 시끄러운 마음을 묻어버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도 며느라기의 차가운 목소리와 아들의 당황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저는 몇 번이고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답니다. 아들 내외가 다녀간 후 집안 공기는 한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 애들이 남기고 간 비싼 향수 냄새와 제 마음속에 피어난 서늘한 불안감이 안개처럼 집안 곳곳에 스며 있었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지만 그 사람의 축 처진 어깨 위로도 그날의 불편함이 내려앉아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우리와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렸다는 걸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겨울 아침이었죠. 저는 여느 때처럼 재봉틀 앞에 앉으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마른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하더군요. 콜록거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아 돌아보는데 세상에, 남편이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는데 그 손가락 사이로 시뻘건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기도 전에 남편의 몸이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하얀 벽,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무표정한 얼굴에 젊은 의사는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남편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제 귀에 들어온 단어는
단 2개뿐이었어요. 가난 말기, 그리고 수술.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담배 한 번 입에 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내 남편인데 어째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에 저는 정신을 번쩍 차렸죠. 간 이식 수술을 받으면 희망이 있다고 했어요. 살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어요. 희망이 있다는 말에 저는 의사의 손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뭐든지 하겠다고, 제 간이라도 떼어주겠다고 울부짖었죠. 하지만 의사는 제 말을 가로막고는 냉정하게 현실을 알려주었어요. 수술비와 간을 구하는 비용을 합쳐서 대략 2억 원이 필요할 거라고요. 2억. 제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었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밤낮으로 옷을 만들고 남편이 굳은 일을 마다치 않고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온 우리 통장. 그게 우리 재산의 전부였는데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살릴 수 있다는 희망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저는 그만 복도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말았어요. 그때 현우와 지연이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현우는 창백해진 얼굴로 아빠의 상태를 물었고 지연이는 제 옆에 앉아 제 등을 두드리며 위로하는 척했죠. 저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아들 내외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우리가 가진 돈이 전부 이것뿐이라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소연했어요. 지연이는 제 통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더군요. 그 순간,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아이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건 동정이나 걱정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지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아주 침착하고 전문적인 말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자도 거의 안 붙고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죠. 저는 그저 멍하니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자 지연이는 제 손을 잡으며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사실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있거든요. 그분들만 아는 내부자 정보가 있는데 지금 투자하면 단 몇 달 만에 원금의 2~3배는 불릴 수 있는 확실한 기회래요.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게 아닌데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자리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라는 말에 저는 본능적으로 겁이 났어요. 평생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건 도박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제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지연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려한 그래프 같은 걸 보여주며 저를 현혹했어요. 어머님, 보세요. 수익률이 이 정도예요. 아버님 수술비는 물론이고 2분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돈까지 벌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옆에 있던 현우가 나섰어요. 엄마, 지연이 말이 맞아. 걔가 이런 쪽은 나보다 더 잘 알아. 요즘 세상엔 그렇게 돈 버는 거야. 내가 보증할게. 걱정하지 마.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어요. 그래, 내 아들이 펀드 매니저인데, 내 아들이 보증한다는데 뭐가 걱정이람.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제 모든 의심을 집어삼켜버렸죠. 다음 날 저는 남편 평생의 땀과 제 눈물이 담긴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창구 직원이 정말 해지하시겠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툼한 5만 원권 돈다발이 쇼핑백에 담겨 제 손에 들렸을 때 그 무게가 마치 남편의 목숨값처럼 느껴져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연이는 돈가방을 보더니 환하게 웃더군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확실하게 불려서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에서 가볍게 쇼핑백을 받아들었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난히 뼈에 사무치는 날이었어요. 시간은 약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게는 그랬어요. 하루, 이틀,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했죠. 처음 일주일은 꾹 참았어요. 그래, 이런 큰일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겠지.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어요. 얼굴은 더 누렇게 뜨고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했죠. 병원 침대에 누워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이는 아주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눌렀어요. 아가, 그 돈 말이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곧이어 약간 과장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요즘 계속 변동 중이라서요. 전문가들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래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정말 대박이 터진다니까요. 어머님, 이런 건 원래 기다림이 필요한 법이에요. 너무 조급해 하시면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그 아이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는 잠자코 기다리세요라는 듯한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가 너무 늙고 무지해서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그런 자책감마저 들었죠. 아들 현우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더 차가웠어요. 엄마, 제발 지연이 좀 믿어주세요. 걔가 알아서 잘하고 있다는데 왜 자꾸 전화를 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우리 사이만 나빠져요.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 말을 뚝 잘라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귀찮고 성가신 존재일 뿐이라는 걸요. 남편의 생명이 꺼져가는 이 순간에도 그 애들은 오직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2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이제 거의 일어나지도 못했고 의사는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다고 빨리 기증자를 찾고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재촉했어요.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이대로 남편을 허망하게 떠나보내게 될까봐 그 두려움이 제 온몸을 올가매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현우를 찾아가서 단판을 지어야겠다고요. 저는 제 평생 거의 가본 적 없는 강남으로 향했어요. 수많은 고층 빌딩과 번쩍이는 외제차들, 바쁘게 오가는 젊은 사람들. 동대문 시장의 땀 냄새 나는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현우가 일한다는 거대한 유리 빌딩 앞에 섰을 때 저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빌딩 로비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서성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더군요.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예전에 동대문에서 같이 장사하다가 지금은 이 건물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다는 옛 이웃이었죠. 그는 저를 보더니 무척이나 반가워했어요. 아이고, 형수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드님 보러 오셨구나.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얼굴로 제게 말을 건넸어요. 이야, 현우 정말 대단해요. 우리 아파트의 자랑이라니까요. 얼마 전에 벤츠 신형도 뽑았던데 아주 번쩍번쩍 하더구만요. 듣자 하니 사모님 사업이 대박나서 축하 선물로 사준 거래요. 두 사람 다 능력이 좋으니 돈도 잘 벌고 정말 부럽습니다. 형수님, 벤츠, 사업 대박, 축하 선물.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망치처럼 내리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웃과 헤어지고 나서 저는 비틀거리며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웃이 말해준 며느리의 이름을 더듬더듬 검색창에 쳤어요. 화면이 바뀌고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화려한 홈페이지. 거기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옷과 가방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상품들 사이로 제 며느리 지연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활짝 웃고 있었죠. 쇼핑몰 소개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랜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덕분에 마침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다 말고 숨을 멈췄어요. 쇼핑몰 오픈 기념으로 올린 사진들. 거기에는 현우와 지연이가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 앞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죠. 그 사진 밑으로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성공한 부부의 정석, 최고의 남편이네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내부자 투자, 시장 변동, 기다림, 그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의 수술비, 제 평생의 눈물과 남편의 땀이 담긴 그 돈은 저 화려한 옷들과 번쩍이는 자동차, 그리고 며느리의 웃음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매달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죠. 하지만 저를 더 절망하게 한 것은 돈을 잃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건 며느리 혼자 벌인 일이 아니라는 끔찍한 진실이었어요. 제 아들, 제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 최연우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하고 동조했다는 것. 어쩌면 함께 계획했을지도 모른다는 것. 아들이 부끄러워했던 가난한 부모의 목숨값이 아들의 체면과 아내의 허영심을 위한 재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갈기 찢어 놓았어요. 배신감에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 저는 세상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강남의 차가운 벤치에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고 심장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병든 남편의 얼굴을 보니 그제야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 그저 차갑고 단단한 돌덩이가 되어 가슴에 밝히는 모양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말이 없어졌어요.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알려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저 묵묵히 남편을 간호하고 밥을 차리고 약을 챙겼어요. 제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제 영혼은 텅 빈 껍데기 같았죠.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아들 내외가 벤츠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며느리의 화려한 쇼핑몰 화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시간은 흘러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추석이 다가왔어요. 예년 같았으면 송편 찔 생각에, 아들과 손녀 볼 생각에 마음이 들떴을 테지만 올해는 아니었어요. 추석 아침 저는 아픈 남편을 방에 눕혀두고 홀로 차례상을 차렸어요. 텅 빈 거실에 향불타는 냄새만이 무겁게 감돌았죠. 조상님들께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당신들의 아들과 손자가 제 남편과 아들이 아비의 목숨값을 훔쳐갔다고 어찌 고할 수 있겠어요. 차례 준비를 거의 마쳤을 때쯤 창밖으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그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 그 차가 우리 낡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요. 더 이상은 물러설 곳도 참아줄 이유도 없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가 들어섰어요. 온몸을 값비싼 옷으로 휘감은 두 아이는 이 누추한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낯선 사람들이었죠. 현우는 제 눈치를 살피며 쭈뼛거렸고 며느리 지연이는 들어서자마자 보란 듯이 손수건으로 코를 가리더군요. 그러면서 한마디 던졌죠. 어머님, 집에서 키키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환기 좀 하셔야겠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첫 번째 비수가 되어 밝혔어요. 저는 아무 대꾸 없이 밥상을 차렸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제가 손녀 민서의 안부를 물었어요. 우리 민서는 왜 안 데리고 왔니? 할미가 보고 싶어 했는데
지연이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민서는 외가에 있어요. 추석인데도 학원 스케줄이 꽉 차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 애들이 이런 답답하고 낡은 곳에 오고 싶어 하겠어요? 애 정서에 안 좋아요. 저는 억지로 솟아오르는 화를 누르며 말했어요. 그래도 할머니 집인데 민서가 재봉틀로 가방 만드는 거 배우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 말을 듣자 지연이는 들고 있던 수저를 탁 내려놓았어요. 그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제 딸한테 재봉질 같은 천한 걸 가르치시게요? 제 딸은 피아노도 배워야 하고 영어도 발레도 해야 해요. 나중에 커서 저처럼 살게 할 순 없잖아요. 할머니한테 그런 거나 배우면 커서 고작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 옷이나 만들겠죠.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평생이, 제 삶이, 제 자부심이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천한 것들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참담한 식사가 끝나고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붙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전 끓여두었던 팥죽을 데워내왔죠. 며느리가 시집와서 한동안 입에 달고 살았던 제가 끓여준 팥죽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 앞에 팥죽 그릇을 내려놓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물었어요. 아가, 이제 그만하고 말해주렴. 아버님 수술비 정말 어디에 있니? 지연이는 팥죽 그릇은 쳐다보지도 않고 저를 쏘아보았어요. 그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죠. 어머님,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시네요.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몇 번을 물으세요. 저희 사업에 투자했다니까요. 그게 다 어머님 아들 잘 되라고 우리 가족 체면 세우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투자, 체면이라는 말에 제 이성의 끈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내깐년들 체면이 내 아비 목숨보다 중하더냐. 그러자 지연이도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이 늙은이가 진짜 보자 하니까 그 아이는 그렇게 외치며 옆에 있던 제사상을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와장창.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과일과 떡, 그리고 조상님들의 위패와 사진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뒤집혔어요. 감히, 네가 감히.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지연이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저보다 빨랐어요. 저를 향해 손을 뻗더니 제 가슴팍을 힘껏 밀쳐버렸죠.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식탁에 부딪혔어요. 그 바람에 식탁 위에 있던 뜨거운 팥죽 냄비가 제 위로 쏟아졌어요. 아, 살을 파고드는 끔찍한 고통에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가슴과 팔이 불덩이처럼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 현우는 쓰러져 신음하는 저를 본체 만체하고 놀란 아내에게 달려가 괜찮냐며 챙기더군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어요. 저는 화상의 고통도 잊은 채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지연이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제 손이 그 아이에게 닿기도 전에 현우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엄마, 그만 좀 해. 아들은 그렇게 외치며 제 팔을 뿌리쳤어요. 그리고는 제 아들이 제 뺨을 내리쳤어요. 짝. 귀가 먹먹해지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갔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죠. 화끈거리는 뺨의 통증보다 아들에게 맞았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산산조각 냈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핏기 없는 얼굴의 남편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어요. 남편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들 현우에게 다가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들의 뺨을 후려쳤어요. 자, 그날 우리 집에서는 두 번의 뺨 때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첫 번째는 아들이 어미를 버리는 소리였고 두 번째는 아비가 자식을 끊어내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끝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은 산산조각 나버렸답니다. 남편이 아들의 뺨을 내리친 그 소리를 끝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어요. 엉망이 된 거실, 바닥에 나뒹구는 제사 음식과 조상님들의 사진, 그리고 서로의 얼굴에 찍힌 붉은 손자국. 시간은 그 끔찍한 정물화 속에서 영원히 멈춰버린 듯했죠.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뺨을 맞은 쪽 얼굴도 팥죽에 데인 가슴과 팔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 제 몸을 지탱하고 있었죠.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바닥에 널린 접시 파편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평생 저를 엄마라고 불렀던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옆에 선 저주스러운 계집을 차례로 돌아보았어요.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낮고 차갑게 울렸어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너를 낳은 것을 부정한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는지 두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현우는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달싹였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그대로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문 밖을 가리켰죠. 나가, 당장. 아들 부부는 마치 홀린 사람들처럼 아무 말 없이 제 옆을 지나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들의 등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기도 전에 있는 힘껏 문을 닫아버렸어요. 쾅! 하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그건 단순한 문소리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한 챕터를 제 손으로 찢어버리는 소리였어요. 문을 닫고 돌아서자마자 문 밖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웃들이 들을까 창피해서 이성을 잃어버린 며느리의 목소리였죠. 그 고상한 척하던 껍데기가 완전히 벗겨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시커먼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이 미친 늙은이들아, 너희 같은 것들은 빨리 죽어야 돼. 죽어서 나라의 보탬이나 되라고. 어디 두고 봐. 이 집이 누구 차지가 되는지. 문 밖에서 남편을 겨냥한 죽음을 빌어대는 저주가 정적을 찢는 순간 남편은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와 지연의 뺨을 내리쳤다. 그 소리는 오래된 복도에 길게 메아리쳤다. 온갖 쌍욕과 저주가 문을 뚫고 제 귀에 밝혔어요. 복도의 다른 집 문들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한 것은 제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아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제 아들은 아주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하지만 똑똑히 들리도록 말했죠. 우리가 장례도 안 치러주고 제사도 안 지내주면 당신들은 죽어서도 구천을 떠도는 외로운 귀신이 될 거야. 알아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관문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 나는 오늘 정말로 아들을 잃었구나. 내 아들은 죽었구나. 그날 밤 저희 부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누군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위층에 사는 젊은 총각이었어요. 그는 어젯밤의 일을 모두 들었다며 저희를 무척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젯밤 일은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제게 내밀었어요. 사실 저희 집 사람이 복도에서 나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처음에는 아파트 주민들 단체 대화방에만 올렸는데 그걸 본 제 딸이 너무 화가 난다면서 틱톡인가 하는 곳에 올려버렸어요. 화면 속에는 어젯밤의 지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엉망이 된 몰골로 쫓겨나는 아들 부부, 그리고 복도에서 악을 쓰며 저희를 저주하는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 저는 차마 그 영상을 끝까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주민 대화방에서 저희를 동정하는 이야기, 아들 내외를 욕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다음 날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위층 총각이 다시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흥분과 걱정으로 상기되어 있었죠. 어르신,
일이 커졌어요. 그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가 보여준 화면 속 영상의 조회수는 수십만, 수백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댓글창에는 수천, 수만 개의 분노가 들끓고 있었죠. 사람들은 영상 속 인물들이 누구인지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네티즌 수사대라고 하더군요. 누군가 아들의 검은색 벤츠 번호판을 확대해서 올렸고, 그걸 통해 아들의 신상이 알려졌어요. 강남의 유명 금융회사에 다니는 펀드 매니저 최연우, 그리고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명품 쇼핑몰까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인터넷 세상에 까발려졌어요. 사흘째 되는 날 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어요. 이제는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강남 펀드 매니저 부부, 병든 부모 폭행 및 유기 논란. 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선명하게 공개되었죠. 그 후의 일들은 마치 딴 세상 이야기처럼 제게 전해졌어요. 현우의 회사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고객들은 당장 담당자를 바꾸지 않으면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아우성을 쳤대요. 회사는 처음에는 현우를 직위해제하며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렸지만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결국 그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며느리의 쇼핑몰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어요.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쇼핑몰 게시판과 상품평에 몰려가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죠. 협찬을 해주었던 브랜드들은 서둘러 계약을 파기했고 결국 쇼핑몰은 문을 닫았어요.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체면, 그토록 과시하고 싶어 했던 성공은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이 낡은 아파트 복도에서 찍힌 단 몇 분짜리 영상 하나로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 모든 소식을 위층 총각을 통해 전해 들으며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것 같았죠. 제 손으로 복수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 대신 제 아들에게 돌을 던져준 셈이었어요. 그건 통쾌함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거대한 허무함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고 서늘한 것이었나.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만 할 뿐이었답니다. 세상이 내린 시끄러운 심판이 끝나고 집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정막은 예전의 평화로운 침묵과는 달랐죠.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난 뒤에 텅 빈 폐허 같은 침묵이었어요. 아들 부부의 몰락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잿더미가 된 세상 속에서 서로를 핥히며 어떻게 살아가든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남아 있었어요. 남편의 퉁퉁 부은 배와 점점 더 노랗게 변해가는 얼굴. 인터넷 세상의 분노는 아들 내외에게 벌을 주었지만 남편의 병을 고쳐주지는 못했어요.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사소송을 시작했어요. 그 끔찍했던 추석날의 영상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되었죠. 재판은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법정에 설 때마다 저는 그날의 악몽을 다시 겪는 것 같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죠. 결과는 당연히 저희의 승소였어요. 판사는 아들 내외에게 저희 돈을 모두 돌려주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기쁘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이미 파산한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낼 길은 거의 없을 거라고 했거든요.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고, 그저 세상의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얼마 뒤 아들 부부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갈라섰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에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어요. 탐욕으로 맺어진 관계의 끝은 원래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법적인 싸움은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바로 남편의 생명을 건 시간과의 싸움이었죠. 저희에게 맞는 간 기증자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어요. 하루하루 남편의 숨소리는 약해져만 갔고 저는 그 옆에서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도만 할 뿐이었어요.
희망이 거의 사라져갈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45살 남성분이 있는데 생전에 장기 기증을 서약하셨다고요. 그분의 간이 제 남편과 맞을 것 같다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이 제 아들이 버린 생명을 구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날 밤새도록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남편을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 낯선 분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어요. 수술은 1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수술실 앞 복도에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몇 번의 위기가 있었고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까지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리고 남편의 몸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 낯선 분의 생명은 기적처럼 버텨주었어요.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고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겪었던 모든 지옥이 끝났음을 느꼈어요. 남편의 회복은 더디지만 꾸준했어요. 저는 남편을 간호하며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준비를 했어요. 저희는 미련 없이 동대문의 아파트를 처분했어요. 그 돈으로 수술비와 그동안 밀린 병원비를 모두 갚았죠.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저희는 서울을 떠나 속초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아주 작은 집을 얻었어요. 이삿짐을 꾸릴 때 저는 50년을 함께한 제 재봉틀을 그 집에 그냥 두고 왔어요. 제 과거와 제 상처와 제 미련을 모두 그 낡은 재봉틀과 함께 동대문에 묻어두고 싶었거든요. 속초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밤에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죠. 저는 더 이상 옷을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웠어요. 더듬거리는 손으로 타자를 치고 주민이 유튜브니 하는 신기한 것들을 배웠죠. 그리고 선자 할머니의 보자기 교실이라는 작은 온라인 수업을 열었어요. 제가 평생 해왔던 바느질 솜씨로 알록달록한 천을 이용해 예쁜 보자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군요. 저희는 화면을 통해 서로의 작품을 보여주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어요.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 거예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바닷가를 산책할 만큼 건강해졌고 제 온라인 수업도 제법 자리를 잡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낯선 여자가 저희 집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지연이었어요. 한때는 화려하게 빛나던 그 아이는 이제 값싼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지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쏟아내며 제게 매달렸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현우 좀 살려주세요. 그 아이의 말에 따르면 현우는 모든 것을 잃고 술과 도박에 빠져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했어요. 빚더미에 앉아 매일같이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린다고요. 민서 아빠잖아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무릎 꿇고 있는 지연이를 내려다보았어요.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어요. 연민도 미움도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문 밖에서 지연이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가와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마주잡고 창밖으로 보이는 속초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넘실거리는 파도가 햇살에 부서지며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나지막이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내 아들은 아내를 지키기 위해 어미의 뺨을 때리고 제사상을 걷어찬 그날 내 마음속에서 이미 죽었어. 시원한 파도 소리가 제 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어요.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전부였던 지독한 열병을 떠나보내고
진짜 평화를 얻었답니다.